자, 70페이지 메타인지 문제네요. 네. 매도인과 매수인 12번이네. 네. 매도인 매수인의 쌍방관계에서 물건을 거래한다는 거네요. 정착물인 여부가 분명치 않을 때 물건은 동산으로 간주되냐 부동산으로 간주되어서 매수인의 것이 된다. 근데 답은 매수인의 것이 되니까 부동산 거래할 때 부동산을 팔았는데 매수인께 됐대. 네. 우리 정착물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네. 부동산으로 본 거네. 정착물이면 부동산이니까. 네. 근데 사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부동산을 거래했는데 건물이나 토지에 붙여져 있는 물건이 정착물이면 부동산으로 간주되니까 매수인한테 넘어가는 거고 네. 정착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부동산이 아니니까 동산이니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건네줄 필요가 없네. 네. 근데 이게 뭔지 모를 때는 나중에 법리가 서로 간에 이제 이익이나 법적 다툼이 많아질 소지가 있어. 네. 이걸 떼어왔는데 야 부동산인데 네가 떼어가면 어떡해? 나 돌려줘야지. 그러면서 계약 자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계약의 이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넘겨주는 거야. 매수인한테 넘겨주고 나중에 불분명했던 것이 법적으로 내가 따져봐서 야 이거 동산 확실해 라고 어떤 근거가 있으면 떼어오는 게 계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과정이 되니까 일단은 모르겠다 그러면 정착물로 인정하고 매수인한테 넘겨주는 것이 법적 다툼을 줄이는 거야. 네. 그래서 불분명할 때는 일단은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해서 부동산으로 보니까 매수인한테 넘겨주는 거다. 부동산 거래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앞쪽은 자 일단은 넘어갔고 네. 이제 경제론. 경제론이 사실 이제 우리가 학개론이 즐거워지는 첫 단원이긴 한데 이해를 잘하면 경제론이 재밌죠. 자 이번에 메타인지의 주택의 수요와 소요를 구분하는 기준은 구매의사냐 구매력이냐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일단 수요와 소요가 다른 건 알고 있을까? 수요와 소요의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시험에는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 주택의 수요와 소요는 다르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어. 근데 뭐가 다르냐면 수요는 우리가 배웠던 경제학적 개념으로 사고자 하는 욕구. 네. 근데 수요라고 얘기하면 말이 없어 유효 수요니까 네. 구매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에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능력,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서 살려는 마음이 있어야 수요라고 하는데 소요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소요는 정책적인 개념으로서 구매력이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해.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지역에 주택 수요자가 3,000세대다 이렇게 나왔어. 네. 그럼 A 지역에 돈이 있어서 네.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주택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3,000세대에 있는 거야. 네. 주택 수요자가 3,000세대라면. 근데 A 지역에 주택 소요량이 500세대다 이렇게 나왔어. 네. 그러면 그 주택 소요량이 500세대는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살 집을 못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람이 500세대가 있다. 그러면 나라에서는 고루고루 잘 살기 위해서 형평성을 나라에서는 중요시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500세대를 더 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때 소요라는 말을 쓰는 거야. 소요는 살 능력이 없는데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최소 필요량을 소요량이라 그래. 그러니까 결국 구분하는 의사는 수요는 유효 수요니까 구매력이 있어야 되고 소요는 구매력이 없지만 필요한 양을 얘기하니까 구별하는 기준은 구매력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대상이 그러니까 두 개 차이에 우리 시험 문제 나온다면 수요는 경제학적 개념, 소요는 정책학적 개념, 정책적 개념. 수요는 유효니까 구매력이 있어야 되고 소요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구매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가장 두 개 차이죠. 그러니까 차별하는 건 둘 다 주택을 필요로 하거나 사고 싶어하는 의사는 똑같이 있어. 근데 이건 구분 기준이 안 되고 구매력이다 이렇게 유효냐 서민을 대상으로 하느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 그래서 수요와 소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일단은 그리고 자 134페이지에 33번 메타인지에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자는 정상제, 열등제이며 둘 중에 뭐냐?
교차 탄력성 0보다 큰 제한은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어디까지 알고 있어? 소득 탄력성 0보다 크면 정상제다, 열등제다? 0보다 크면 정상제이다. 정상제이다. 교차 탄력성 0보다 크면 대체제이다. 대체제이다. 알고 있는데. 근데 왜 못했네. 그치? 근데 사실은 0보다 크다 이 개념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야. 네. 우리가 한번 따져볼게요. 원리를. 자, 일단 소득 탄력성은 소득에 의해서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얘기하니까 소득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되죠. 네. 자, 근데 우리가 정상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정상적인 재화야. 네.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량이 늘어나야 정상적인 재화야. 돈 많이 벌면 많이 사야지. 네. 근데 열등제는 뭔가 열등하기 때문에 모자라다, 열등하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재화가 있어. 이런 재화를 열등제라 그래. 근데 열등제가 항상 열등제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선풍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 선풍기와 에어컨 중에 누가 우월한 거? 에어컨. 에어컨. 선풍기는 열등하죠. 돈이 없는 나라에서는 소득이 높아져서 냉방기를 살 때 돈이 없으니까 선풍기를 사. 네. 그러면 소득 늘어날 때 선풍기가 사니까 정상제가 되지만 네. 돈이 많은 나라에서는, 소득이 높은 나라에서는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을 때 다 살 수 있는데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면 에어컨을 사고 선풍기를 더 안 사. 네. 왜 안 사냐? 열등하니까. 네. 더 우월한 재화를 산다. 그러니까 선풍기가 어디에서는 정상제도 될 수 있고 어디에서는 열등제도 될 수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기준은 돈을 벌 때, 소득이 높아질 때 수량이 늘어나면 정상적인 재화, 소득이 늘어날 때 오히려 안 사게 되면 열등하니까 안 산다. 열등제. 네. 근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늘어나면 플러스, 줄어들면 마이너스. 그럼 이걸 생각하면 소득이 늘 때 수량이 늘었다. 정상제. 그럼 플러스분의 플러스니까 플러스. 소득이 늘 때 수요량이 줄었다. 열등제. 근데 플러스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0보다 크면 정상제, 0보다 작으면 열등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소득 탄력성 0보다 크면 정상제. 근데 교차 탄력성이 중요하지. 자, 교차 탄력성은 두 개의 재화에서 두 개의 재화가 등장해. 근데 우리가 교차 탄력성을 쓸 때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의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즉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소득 탄력성은 소득에 의해서 얼마나 변했냐.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수량이 얼마나 변했냐. 그래서 예를 들면 X제 가격에 대한 Y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한다면 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X제 가격분의 Y제 수요량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네. 확실하게 알아야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근데 우리가 대체제냐 보완제냐로 구분하는 건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대체제. 살 때 사면 보완제 이렇게 썼어요. 자, 한번 보죠. 만약에 대체제라면 X와 Y가 대체제라면 X제 가격이 비싸면 X제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근데 얘가 대체제라면 X제 안 샀으니까 Y는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안 산다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산다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가격이 오르면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가격이 올랐어. 올랐죠? 네. 그럼 X제 안 사. 네. 그러면 Y는 사야 되니까 증가해야 돼. 그럼 플러스가 나오는 거야. 그럼 플러스면 플러스네. 그럼 양수지. 네. 양수가 나온다는 건 가격 오를 때 X제 안 살 때 Y제 샀다. 그러니까 대체제다. 근데 보완제라면 X제 가격이 오르면 X제 안 살 때 Y제도 안 사야 돼. 줄여야 되겠죠. 마이너스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음수가 나오니까 이건 보완제는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양수다 음수다를 무조건 외우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에 맞출 수 있는 건 없었고 우리 시험 문제 결국 대체제냐 보완제냐는 살 때 안 사냐 이걸 우리가 알고 보완제는 살 때 사는 건데 여기에 가격 들어가고 수요량 들어갔으니까
부호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야. 증가냐 감소냐 이걸.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대체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X제 가격이 상승하면 플러스. 그럼 여기서 숨은 뜻은 X제 안 산다. 대체제가 되려면 Y제 산다. 그러면 얘가 증가하니까 수요가 플러스. 그럼 플러스분의 플러스면 양수. 그러면 X, Y는 대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우리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이해를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까지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 질문이었고, 자, 40번의 거미집이론. 이건 이거는 2분의 1. 자,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개수. 기울기 2분의 1. 여기는 3분의 4. 그러면 얘 큰 거네. 그렇죠. QS니까 공급. 네. 공급의 기울기가 크면 수렴. 수렴형. 수렴형. 수렴. 네. 답이 틀렸나? 그러면 아니. 수렴형. 수렴은 왜 그랬지? 다 풀어놓고? 비부동산은 P분의 Q니까 1분의 2. 예. 얘는 2분의 4. 순환형. 똑같네. 네. 순환형. 왜 그랬지? 뭔가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랬나 봐요. 그치? 공급의 기울기 크면 수렴형. 네. 수요의 공비 맞아. 해가지고.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실 이런 과정도 사실 내가 알고 있지만 뭔가 좀 착각을 했던 거, 이게 본 시험이라면 굉장히 큰일 나는 거잖아. 그렇죠. 무조건 하나를 꼭 맞아야 되는 문제가 뭔가 이상하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고 틀리면 안 되니까 이런 실수를 또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좀 더 신중하게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내가 당연히 아는 걸 실수를 한 적이 있었으니까 또 실수할 수 있어. 언제나 우리는 실수가 반복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거미지론 풀 때 기울기 구할 때 한 번 더 꼼꼼히 한번 생각해보자. 점검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네. 자, 그리고 이거 26번. 네. 133페이지 26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완전 탄력이냐 완전 비탄력이냐.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의 식은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 원인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나와야죠. 얘가 0 되려면 분모가 0이 돼야 돼, 분자가 0이 돼야 돼. 5분의 0은 얼마? 5분의 0. 5분의 0은 0이겠지. 0. 0분의 5는 얼마야? 0분의 0분의 5는 그런 게 있어? 근데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분모가 작아지면 값이 어때져?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 값이 커지지, 당연히. 5분의 5에서 4분의 5, 3분의 5, 2분의 5, 1분의 5면 전체 값이 커지니까. 근데 얘가 무한대로 막 0으로 계속 작아지고 있어. 그럼 전체 값은 커져.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무한대가 된다 그러고, 분자가 0이면 전체 값은 0이 된다 그래.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0이니까 분자가 0이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때 이건 수요량의 변화가 0이라는 거네. 수요량이 0인 건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0이야. 그러면 변화가 0이라는 건 증가도 안 되고 감소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증가도 안 되고 감소도 안 되니까 일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이 일정한 곡선을 찾아야 돼. 양이 일정하면 수직선, 수평선. 수직선. 그렇지. 비 내린다, 수직선. 그러니까 가격과 양이 있을 때 감소도 안 되고 증가도 안 되고 일정하다. 근데 값이 있어. 100으로 일정하다라고 할 수 있죠. 값이 있는데 양이 0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양의 변화가 0이다. 증가 감소도 안 된다. 일정하다. 수직선. 완전 비탄력.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무한대는 그렇게 신경 안 써. 우리 시험에서 사실 무한대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원래 이제 고등과정에서 무한대를 처음 배울 때 분모가 한없이 작아지면 0에 가까워지면 전체 값은 무한대로 커진다. 그래서 무한대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양이 무한대이거나 가격이 0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완전 탄력이란 말을 쓰는데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무한대는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수직선. 중요한 건 완전 비탄력이 수직선인데
비 내린다 해서 수직선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지만 이 곡선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양이 변하지 않고 양이 일정하다. 이거 이제 꼭 기억하면 되고. 자, 그리고 총수입은 우리가 다음에서 다음 순환에 더 배울 거니까. 네. 그리고 여기가 아직 안 그거 했나? 맨 앞에 했고. 그러면 다 끝났나? 아까 우리가 그 정보 현재 가치. 이거 한번 잠깐 생각해볼게요. 정보 현재 가치. 그러니까 정보의 가치라는 건 정보로 얻을 수 있는 추가 이윤. 그러니까 정보의 값어치를 얘기해. 이 정보가 돈으로 바뀌면 얼마 값어치가 있냐? 근데 정보의 현재 가치니까 이 정보의 값어치 현재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건데 우리가 식으로 차, 안, 땡 금액 차이 개발 안 될 확률에다가 땡긴다 할인을 썼는데 이 식이 나온 원리는 아마 다음 순환에 제가 수업 중에 설명을 할 거고 잠깐 한번 이해를 해보면 예를 들면 100% 개발된다고 했을 때 미래에 얘가 5억이 된다고 쳐보죠. 100% 개발되면 5억이야. 100%라고 했을 때 확실한 거죠. 네. 100%면 확실한 거야. 근데 개발될 확률이 50 또는 개발되지 않을 확률이 50 또는 뭐 60, 40 이렇게 반반이든 얼마의 확률적으로 나오면 확실하지 않은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확실할 때 토지 가격이 만약에 미래에 4억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내가 정보를 알면 얼마를 더 얻을 수 있냐면 불확실하면 미래에 4억이고 확실하면 미래에 5억이야. 근데 정보를 알고 있으면 미래에 얼마를 벌 수 있어? 1억을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정보 값어치가 미래 1억이야. 이걸 뭐만 해주면 돼? 할인만 해주면 되겠네. 이게 정보 현재 가치야. 그러면 미래에 확실할 때 미래의 토지 가격에 할인한 현재 값과 불확실할 때 미래의 토지 가격을 할인해서 현재의 토지 가격을 바꿔서 확실할 때의 현재 토지 가격과 불확실할 때의 현재 토지 가격의 차이만큼이 정보를 알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추가 이윤이 돼. 이걸 정보 현재 가치라 그래. 그러니까 정보 현재 가치를 구하는 식은 확실성화의 토지 가격에서 현재 토지 가격에서 불확실성화의 현재 토지 가격을 빼면 이 차이가 정보의 현재 가치. 물론 우리가 계산을 빠르게 하려면 식을 외워서 차, 안, 땡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정확한 원리는 역시 다음 순환에 제가 다 풀어줄 거예요. 수업을 들으면 해결될 거고 만약에 그때 조금 모자라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와서 질문하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은 다 해결됐나? 제가 거의 여기까지 풀었던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이렇게 한 거 맞나요? 열심히 한 거 맞아요. 꼼꼼히 한 거고 자 일단 공부하는 과정은 이래야 돼요. 수업 열심히 듣고 이제 제 수업을 듣겠지. 혹시 다른 선생님 수업 듣는 건 아니고 내 수업 듣고 내 수업 듣고 매주 이제 3강 정도 수업을 하면 마지막에 1일 학습 문제랑 10문제를 풀잖아요. 무조건 그냥 해설 강의 듣지 말고 문제 출력해서 풀어보고 모르는 것만 듣거나 아니면 아는 거라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어떻게 확인하는지 물론 제가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꼼꼼하게 풀어주면서 이 문제는 이게 키워드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고 확인해야 돼.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리거나 이해 안 되는 것들을 복습하는 데 중점으로 삼아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재수생이니까 우리 또 좋은 얘기 없을까? 확실하게 합격하기 위해서 다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저는 공부한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기본서를 공부할 텐데 기본서를 완벽히 다 공부하는 건 사실 우리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강의 들었을 때 좀 이해 안 되거나 좀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런 부분들만 부분 보고 찾아서 공부하고 나와 있는 문제는 이제 전에 공부했으니까 풀어볼 수 있겠죠. 자, 풀어보고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서 역시 틀리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틀리는 건 언제나 항상 같이 또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틀리는 건 한번 체크해놓고 다시 내가 2번, 3번 볼 수 있도록 뭐 처음에는 X표 치거나 두 번째 볼 때는 세모표 치거나 다음에 볼 때 동그라미 치거나 다음에 보는데도 잘 모르면 또 세모표 치거나 동그라미 될 때까지 여러 번 회독을 여러 번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책에 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한 단원의 정리가 끝나면 우리 책의 기본서에 맵이 있어요. 단원 맵. 맨 앞장에 보면 이렇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쭉 설명하는 내용들이죠. 이게 이제 단원 맵인데 이 맵을 쭉 보면서 이런 것이 이런 거 있었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정리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내용의 정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이제 꼼꼼하게 정리하기보다는 이 단어들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단어들이 이거와 연결되어 있고 이런 큰 개념에 포함되는구나. 이 단어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를 계속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는 거야. 꼼꼼히 막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뭐 논술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었고 이런 게 완전 경쟁 조건이면 다정동진이라고 우리가 외웠을 거예요. 이게 다정동진이 완전 경쟁 조건. 우리 부동산 시장 불안전하니까 다정동진에 맞지 않고 이렇게 시장을 완전 불안전 나눌 수 있구나.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정리를 쭉 해나가면서 자주 보는 게 좋아요. 마지막에 봐야 되는 것이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 이걸 이제 한 단원이 끝날 때는 자주 보면서 이런 거 배웠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이런 개념이 있었지.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책을 찾아볼 필요는 없어. 만약에 이거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책으로 이렇게 체크해 놓고 다음 순환에 좀 배울 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좀 배워봐야 되겠다. 떠오르는 것만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는 거야. 이건 머릿속에 암기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서랍들을 막 마련하는 거야. 이런 내용은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암기의 저장소에다가 서랍을 차고차고 쌓아놔야 우리가 체계적으로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맵이니까 내용 정리가 끝날 때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공부했던 걸 쭉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거 배웠지, 이런 거 여기가 중요했었지 이렇게 떠올려 보는 게 좋아요. 이거 이제 마지막 정리 학습으로 생각하면 되고. 자, 학교로는 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어? 수업 잘 이해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기본이라서 심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아직 다 배운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작년에 한 게 있으니까 아주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었으니까 일단 뭐 작년과 비교했을 때 더 분명히 내가 이런 게 그런 거였어? 그게 있어요. 이것도 모르고 시험 봤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좀 불안정한 요인이 있었지. 물론 그걸 느껴요. 운이 좋아서 합격 점수가 넘어갔으면 그걸로 끝인데 다행스러운데 다시 공부하니까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깨달아졌을 때 이런 게 확실하면 이제 느낌이 오면 좀 즐거운 생각도 좀 들 거예요. 좀 알아가는 재미가 있을 테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전에 공부가 좀 확실히 안 됐던 거니까 올해 좀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뭐 이제 공부하는데 큰 문제 없으니까. 그리고 제 수업은 처음부터 한 번에 다 가르쳐주진 않아. 그래서 안 가르쳐준 게 좀 일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음 순환에 3, 4월 달까지 공부하면 우리 80점 맞는 데까지 필요한 내용들은 다 정리해 줄 거니까 3, 4월 달까지 듣고 내용 정리를 최종적으로 하면 좋고, 나중에 이제 재수생들이 만약에 공부하실 때 여기 뭐 영상 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볼 수가 없다. 11월 달부터 3, 4월 달까지 11월, 12월 인문 기초 이론이 있고 1월, 2월 기본이 있고 3, 4월에 심화가 있는데 통합이론 3, 4월 걸 못 듣겠다. 다 듣는 게 어렵겠다 그러면 3, 4월 걸 들으면 돼요. 근데 뭐 지금 이제 열심히 잘 듣고 있으니까 해당 사항은 없겠고. 자, 그래요. 민법 공부는 어때? 열심히 동영상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 뭐 어려운 건 없고.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요. 이 사람이 타고나길 공부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고 공부가 쉬웠어 이런 사람들 거짓말이에요. 어쨌든 공부는 뭐 어려운 거니까 노력해야지. 이건 해야지. 근데 또 하다 보면 내가 좀 얻어가는 게 있고 알아가는 게 있으면 재밌으니까 좀 그렇게 스스로 좀 이렇게 계기를 마련해야 돼요. 노력해야죠. 힘내시고. 재수하기 쉽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앞으로 이제 공부는 수업 중심으로 공부를 해나가고 학교로는 그리고 오늘 이제 학교는 질문을 했지만 만약에 다른 과목도 어려움이 있다거나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고민도 가져오면 저도 공부해봤으니까 제가 충분히 성심성의껏 잘 해결해 주려고 노력할 테니까 다른 과목도 질문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다음번에 뵙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